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치권이 당권 레이스 열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음 달 9일 전당대회를 하는데 경선에 적용할 컷오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뭐 별다른 이렇게 뭐랄까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무용론이 좀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어제 그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걸 보면 당대표는 5명, 또 최고위원은 12명, 일반 예. 최고위원은 12명. 예.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은 5명 후보가 나올 경우는 컷오프를 안 하고 하던데 만약에 그 기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2명이 넘었을 경우에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당대표가 5명인데 거기서 만약에 6명이 출마하면 그대로 가고 네. 6명 컷없이 가고 네. 7명 때는 컷오프를 하되 그때는 2명 또 걷어내는. 2명을 걷어내서 네. 5명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현재 당대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니까 예. 당대표 입장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거론되는 후보는 딱 공교롭게도 친박, 비박 딱 공이 3명씩 3대 3. 3대3 6명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누군가가 그 지금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네. 이 그러니까 컷오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12명 기준인데 12명 다 채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컷오프를 안 해도 된다는 문제인데 예. 문제는 하나의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그 서청원 의원이 그 당권을 포기하면서 친박계 일부에서 지금 그 우리 후보가 없으니 밀고 싶다고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밀어야 되겠다는 후보 중에 한 분이 홍문종 의원인데 네. 홍문종 의원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이제 7분이 되니까 예. 그래 되면 이제 컷오프가 실시가 되겠죠. 2명을 걷어내겠죠. 그렇죠. 2명을 걷어내는데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오늘 빠르면 아마 오늘쯤 홍문종 의원께서 이제 본인의 이 거취 여부를 밝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의 그걸로 봤을 때는 예. 컷오프는 별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예.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군요. 그럼 뭐 친박, 비박 뭐 어느 쪽도 뭐 유불리 따지기는 좀 이르겠군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문종 의원이 출마했을 때 네. 2명을 누군가나 하여튼 본선에 못 하게 되는데 예, 예. 그게 누굴까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하여튼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예. 이번에 여러 가지 파동으로 예. 별로 지금 흥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건 그야말로 어떤 당의 축제고 그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그 당을 어떻게 바꾸고 뭘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 여론을 통해서 걸러지고 이런 장인데 그런 건 전혀 안 되고 지금 개파 갈등을 통해 가지고 혁신위에서 만든 룰을 받는 애 안 받는 애 여러 가지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흥행을 시켜야 되겠는데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컷오프도 하고 그리고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좀 싸웠으면 좋겠다. 네거티브한 공세 말고 좀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가지고 전당대회를 끌고 가야지 이렇게 좀 하면은 국민들 관심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홍문종 의원의 출마 여부가 이제 마지막 변수라는 변수인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출마를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하지만 하게 된다면 어떤 변수가 될까도 싶습니다. 그건 상당히 큰 변수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가장 큰 계보가 일부에서는 친박이 어딨느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파는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129명의 의원 중에서 70명 가까이가 친박 계보라고 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홍문종 의원이 만약에 결심을 하고 출마를 한다면 네. 그 조직적인 그런 서포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비박도 단일화 쪽으로 흐름이 갈 것이고 예. 그러면 컷오프를 하기 전에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 구조 자체, 판 자체가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파동이 있습니다만은 친박계도 이 당권을 놓아가지고는 내년에 여러 가지 구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홍문종 의원이 지금 고민을 하고 네.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박계의 또 견제도 보이지 않는 견제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 소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전당대 흥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 대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관심을 좀 끌고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는 별로 아예 후보들 이야기도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이제 지금 그 당 지도 체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당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 거죠. 바로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최고위원 선거에 놓은 분 중에서 1등이 당 대표를 하고 2등부터 5등까지 쭉 그 순서대로 최고위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당 대표만 따로 뽑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께로 뽑기 때문에 이게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장항적 총재가 계실 때 그때는 총재 따로 뽑고
뭡니까 이 최고위원 부총재를 따로 뽑는 이런 방식이 다시 돌아가는 셈이거든요. 돌아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전과 같은 현재와 같은 그런 그 최고위원 내에서의 최고위원의 권한 자체가 상당히 그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과거 한나라당 시절처럼 당 대표가 재앙직 총재까지는 안 가지만 상당히 당 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잠룡급 내지는 당 대표급에 지금 놓으신 분들은 좀 선수가 높고 정치력이 상당히 좀 많은 분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 놓으신 분들은 좀 소장파 의원들 중에서 놓으시다 보니까 또 선수도 뭐 지금 재선급 이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지금 그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당 대표 뽑는 것은 메이저리그 그리고 최고위원 뽑는 거는 마이너리그 아니냐 뭐 그렇게 아주 희화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당 대표가 만약 그 시에는 어차피 또 최고위원이 순서대로 또 당권의 승계를 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최고위원 선거도 나름대로 아마 이 경선이 진행이 되면 나름대로 뜨거운 아마 이 좀 자체적으로는 이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지금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얼마나 좀 뜨거워질 수 있을까는 좀 싶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의 당권 경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달 27일에 열리게 되는데 더민주 전당대회는 일단 3파전이 되기는 됐습니다. 추미애 송영길 의원만 하다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이제 출마를 선언하게 됐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최대 계파의 그 집중도가 가장 큰 당 아니에요. 그리고 동교동계하고 안철수 계보가 탈당한 다음에는 문심, 옛날에 친노 플러스 신문, 문재인을 지지하는 계보가 지지하는 사람이 무조건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문심의 행보가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는 추미애 의원이 이제 최재성 전 총무본부장 같은 사람이 참모로 일을 하니까 거기 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야 추미애 의원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또 그것이 단합한 목소리는 안 나오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의원, 현 의원도 지금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열심히 뛰고 있고 또 거기에다 김성근 전 교육감도 열심히 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문의 목소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4파전으로 갈 확률이 있는 거죠. 역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지금 친문 계파가 누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조율을 하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물밑에서 협상하고 작업하는데 지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 대국민 홍보전을 하고 뭐 이슈를 만들고 이런 데는 내가 보니까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도 안 그래도 보면은 추미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어떤 연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세 분 모두 다 이제 뭐 같은 방향을 좀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표 분산이 어떻게 될까도 싶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김상곤 그 전 혁신위원장이 지금 당권 레이스에 뛰어듦으로써 일단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식은 죽처럼 되어가고 있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일단 형행 요소로 측면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일단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국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상곤 그 지금 전 혁신위원장은 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 사실 이 현실적인 깊숙하게 발을 담그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송영길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상당히 그 다선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아주 깊숙하게 오래 뛰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종의 이 여의도 정치와 비여의도 정치의 하나의 그런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냥 친문인이 선택하는 낙점하는 그런 아주 따분한 경선이 될 거라고 했던 그런 관점에서는 보면 상당히 조금 파격적인 요소가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지금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권을 주자로 지금 나왔은 세 분 다 지금 이제 소위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의 눈치를 지금 나름대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바라보는 관점, 지점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친문의 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차별화 전략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지금 그 자체적으로는 나름 인물 경제, 정책 경쟁으로서 조금 이 레이스를 좀 달굴 가능성은 있다. 여기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종걸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군죽 같다라는 얘기도 사실 이종걸 의원이 한 얘기로 알고 있는데 이종걸 의원이 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또 어떻게 판이 달라질까 이런 것도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이종걸 의원이 오늘 뭐 아침에 인터뷰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지금 당권 도전의 의지를 많이 굳히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종걸 의원까지 뛰어든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의 지금 세 분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전 대표와 상당한 이 교분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문재인 전 대표를 자기 대선 후보로 옹립했을, 그러니까 옹립을 한다는 표현은 뭐합니다만은 당 대표,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네. 상당히 대권 후보를 열심히 견인해서 예. 그러니까 정권 창출까지 가겠다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 화합적 그런 측면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네. 이종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본인의 이 정치적 노선 자체가 상당히 문재인 전 대표하고 다른 길을 다르죠. 걸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만약 이종걸 원내대표 상당히 득표를 하거나 조금 더 나가서 당권까지 차지하게 될 경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의 대선 레이스가 네. 문재인 대세론 자체가 상당히 기반이 무너지는 예.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의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이종걸 의원을 지지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종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비문 세력이고 당내 지지 기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선에서의 본선 경력을 생각할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한다면 네. 저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종걸 의원의 이 경선에 뛰어드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히말라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당대 앞둔 상황에서 뭐 유럽이나 외국 나가는 쪽을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누굴 지지하느냐가 상당히 큰 변수고 또 실질적으로 친문 세력들이 누굴 단합해서 믿느냐가 전당대회 그 버로미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좀 논쟁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예. 자기는 관여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앞으로의 당의 발전 방향을 놓고 겨뤄봐라 이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꼭 당에 물론 뭐 비노 세력이 약합니다만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금 문재인 대표로부터 조금 이탈하는 양상이 있고 예. 박원순 서울시장도 나름대로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력 말고도 지금 이해찬 전 총리도 문재인 대표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행보할 가능성, 정석인 국회의장 세력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네. 문재인 대표가 국내에서 불필요한 그런 오해 여지를 만드는 조정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주는 것보다 예. 좀 해외 나가가지고 멀리서 네. 뭐 원격 주장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 전당대회에 여러분들의 그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흥행을 시켜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새누리당 잠룡이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보이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강연 이후에는 또 배낭여행도 하고요.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사실상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번 7월 14일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당대표 취임 2주년을 기념해서 네. 물러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 한 1,500명을 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보들을 상당히 상당히 나름대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네. 착착착 진행하는 행국인데요. 오늘 지금 이제 특강에 나서는 것은 사실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조직적인 셀을 가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은 할 것이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하고 스킨십을 하고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장을 열심히 마련하고 그런 쪽을 통해서 이 지지율도 끌어올리는 그런 행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특강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 특강에서 본인이 어떠한 내용을 보여줄 것이냐는 그렇죠. 부분도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사실 당대표로 계실 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승민 의원의 정신없는 복지는 없다. 그 논쟁 같은 과정에서 상당히 이 정부편을 들면서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이념적으로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는
하셨지만 네네. 지금 하시는 행보를 감아 보면 이번에 뭐 지금 국회 여러 가지 연구 모임 같은 데 가서 예. 신자유주의에 대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같이 가셔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지금 오늘도 특강 내용도 저는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는 이 지금 그 중도적인 관점에서 아마 말씀하실 거라고 보는데 네네. 나름대로 자신의 이념적 그 이 포지션을 오른쪽에서 약간 지금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예. 중도층을 어필하는 예. 그러한 행보도 지금 하고 계신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어떠한 이 자신의 그 목소리를 낼 것인지도 예. 주목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아까도 우리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 본격적인 민심 행보를 위해서 이제 전국 배낭 여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중국 연변에 가서 통일관련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거죠. 네네. 당면한 우리나라 국가가 가장 큰 것이 남북 분단의 문제라고 그렇죠. 한다면 이러한 이 민족적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자신이 나름대로 제시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야 통 큰 지도자로서의 비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을 감아 본다면 아까 제가 앞서 말한 대로 타임테이블에 착착착 대권 행보를 착실히 지금 진행하고 있다. 계신 것 같다. 그렇군요. 오늘 강연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강연을 한다고 해요. 약간 뭐 대결하는 모양새도 좀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뭐 지금 잠재적인 대권 주자군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빼고 두 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네. 그리고 두 후보가 또 흠집도 많이 났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총선 참패 당 대표로서의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도 그 이미지가 벗어나지 못하고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그 리베이트 사건으로 지금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뭐 강연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이야기하라고 봅니다만은 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세력의 대척점에 비박의 수장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아시다시피 1,500명 모아서 다시 이렇게 좀 조직적인 점검을 하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오세훈, 남경필, 원희룡 이러한 젊은 주자들 그리고 지금 출마하고 있는 정병국, 김용태 이런 주자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강연 정치를 통해서 약간은 빗겨나가 있는 이런 갈등의 구조로부터 조금은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전국 일주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켜볼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네.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지금 뭐 사드 문제라든지 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네. 역시 앞으로 그 리베이트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내어지느냐에 따라서 네. 뭐 안철수 대표 강연 정치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예. 그 정치적인 입지가 많이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도 잠시 해주셨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름이 오랜만에 또 언론에 좀 나왔어요. 뭐 JP에게 김종필 전 총리에게 친필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임기 마치고 대선 SD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간 혹시라도 잊혀질까 한 번씩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편지 내용상으로 보면 본인이 지금 올 연말까지가 지금 유엔 사무총장 임기죠. 임기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이제 귀국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럼 뭐 그냥 그 표현상으로 본다고 하면 임기 끝났으니까 국내에 어차피 돌아올 거고 금이 예. 한양하고 난 뒤에 국가 원로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 그런 수준으로 당연한 이렇게 걸로. 그 당연한 거 네. 보여주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지난번 5월 달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특별하게 청구동의 신당동, 지금 신당동이죠. 네. 그러니까 그 김종필 전 총리의 자택을 직접까지 찾아가서 네. 하신 행보를 보고 이번에 편지까지 보낸 거 보면 나름대로 그때 벌써 놓은 이야기가 다음 내년 대선을 그 염두에 두고 네. 소위 말해서 지금 중부권 대망론을 자신이 업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의 정치적 명주라고 할 수 있는 김종필 전 총리하고 손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로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읽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편지가 갔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문안 편지가 아니라 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착착착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 결심을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라는 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금 내년 대선에 대한 상당히 그 의지가 뜨겁다. 예, 그렇게 읽힐 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번에 편지가 네. 이 외교부가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이래 그 주요 공관들하고 주고받는 외교 행랑을 통해서 보내왔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개인의 사신을 예. 그러니까 이 국가가 공적으로 이용하는 외교 행랑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옳으냐 그런 부분 비판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외교 관례상 중요한 그 국제적인 VIP들이 뭐 그 지역에 대한민국 주재하는 그 외교
대사관이라든지 총영사관을 통해서 네. 만약 공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든지 무슨 인연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전해주는 거는 뭐 그렇게 과거에도 뭐 비판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개인 친필 편지가 JP한테 전달돼서 이것이 또 공개가 안 되면 좋은데 네. 언론에 공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야당에서 지금 이슈를 제기하고 이런 건데 네. 역시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청권 대망론의 그런 진원지가 또 JP의 그 한 축이 돼 있고 예.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JP가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예, 예. 지금 이런 걸 보면 공개를 해주고 언급을 하고 이런 거 보면 JP께서도 반기문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예. 또 그렇게 가능한 그런 아직까지는 충청도에 대한 그런 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외교적인 그런 논란거리는 아니고 네. 국내 정치적으로 과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말로 내년에 1월 달에 기구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의 후보가 돼서 입지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떠난 지가 한 달은 좀 넘게 지났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부동의 1위자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이 있어요. 외교적인 네. 자산, 이미지 그런 메이킹을 잘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국내 주자들이 그거에 상응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 총장은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던 국민들의 그런 바램으로 재선 주자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내년 초가 되면 더 많은 지지율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다른 잠룡들이 분발하고 좀 경쟁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자질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 민주정치 꽂히고 또 우리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요. 저는 뭐 일종의 반기문 효과가 그대로 지금 아직도 남아 있다. 네. 지금 이제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절만 하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국제 뉴스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네, 되지 네. 않습니까? 뭐 난민 위기라든지 뭐 또 이번에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그렇죠. 특히 쿠데타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정부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원칙적인 모습들이 원칙적인 본인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 정말 그래도 할 말 제대로 딱딱 하고 계시구나 하는 예.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이제 국내 정치 현장 자체가 상당히 이전 투구로 지금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 개파 논쟁,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 리베이트 옥, 네. 뭐 등등 이래갖고 지금 이런 부분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신선해 보이고 참신해 보인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 때 중도표를 갖고 갔던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옥에 휩싸이면서 안철수 이 전 대표에 대한 이 상당히 중도층들이 지지가 상당히 약해졌죠.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네. 좀 빠지면서 네. 그 부분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옮겨오는 그런 어부지리 효과도 있다. 그런 예, 여러 가지 예. 측면 때문에 현재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경우 그렇죠. 과연 이것이 이제 그때는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한번 세게 심하게 아마 이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대선까지 이어지려는 건 보장은 분명히 없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요걸 반대로 생각하면 2등, 3등 후보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 성유미 앵커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난과 저항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며 당당히 소신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보 이슈를 언급하면서 특히 사드 배치 논란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과 연관지어서 우 수석에 대한 재신임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우 수석에게 당당히 소신을 지키라며 힘을 실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통상 업무 체제로 전환한 것도 박 대통령의 강한 신뢰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여론 추이가 큰 변수지만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언론의 의혹 보도만으로 우 수석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우 수석의 사퇴와 해임, 수사와 전면 개각까지 요구하는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고 있어서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박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게 이제 비난에 굴하지 말고 고난을 벗삼아 소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치권과 사일부의 그 사드 반대론을 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다시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밝힌 그렇습니다. 거다. 예. 뭐 모르겠어요. 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 불감증에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정치학자로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연구도 해오고 북핵 문제도 마음대로 뭐 분석을 해왔습니다만은 아니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는데 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안이하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할 단계는 아니에요. 바로 예. 이러한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국론분열은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네. 정말로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무수단 뭐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북한 핵 각종 이것들이 왜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미국하고 일본을 위해서 했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이러한 안보 위기를 갖다가 해쳐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안보 NSC 이제 안전보장 회의입니다만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뭐 간접적으로 거론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 참모 중에서 민정수석은 가장 핵심이고 네. 정권을 같이 끌고 가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조치할 만한 그런 수사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뭐 도덕적으로는 약간 지금 흠점이 났습니다만 예. 강력하게 대처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대통령께서 여기서 뭐 그러면 너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뭐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죠. 지금 뭐 사드 문제가 사실 그 국가 안보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 후보 지인 이 성주 국민의 반발이 의외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TK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그 녹취록 파문, 예. 이번에 보면 정무수석까지 뭐 친박 실세라는 분은 뭐 같이 정치하신 분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네. 본인의 그 정치적인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그 의원에게 지역구로 옮겨라 그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청와대 책임론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지금 이제 본인이 자꾸 믿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이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의 부실검증 네. 거기다가 자신의 처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사면초가인데 네. 여기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아마 이제 순수한 의도로 지금 이제 제기된 의혹들이 아니라 이제 임기말로 접어드는 자신의 이 기반을 흔드는 아주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정면 돌파를 지금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안보 문제를 어저께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렇죠.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거 성격 자체가 아닙니까? 그런 그렇기 거죠. 때문에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우회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셈이지만 네. 어쨌든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보는 안보를 위해서 결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면 네.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사드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돼 있습니다. 국론이 예. 분열돼 있는데 지금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가 안보의 위기가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런 접근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번에 성주 국민들이 이렇게
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예. 만약에 지금 이제 돌아와서 NSC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야의 대표들을 모아서 네네. 사실 우리 국가안보위기가 이렇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드가 효용성 논란에 불구하고 갖고 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통합하는 모아가는 모습을 연출했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이 지금 사드 외의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지 말고 나는 그냥 가겠다 이런 자세는 과연 옳은 것인가? 네네. 지금 물론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결정적인 한 방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 그 수준 차원이죠. 제기하는 차원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이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의 부실 검증 예. 의혹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과거 역대 민정수석들은 이후보다 더 가벼운 사안에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믿고 의지하는 참모니까 데리고 가겠다. 이러한 것은 나름대로의 불통의 모습으로 비칠 경우에는 네네. 말 그대로 본인이 가장 우려하는 레임덕을 자초하는 꼴을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저는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남았는데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우리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네.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야당에서는 국회에 동의를 얻으라고 그러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보면은 군사 장비 배치 문제는 정부 간에 합의로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미 지난 12일에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게 50%고 반대가 32% 나왔는데 네. 성주 국민들이 그런 불안정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예. 국가의 이 안보 이익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너무 격가지로 이렇게 자꾸 논쟁을 벌여나가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라를 누가 지킬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대통령이 저 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설득하고 그래서 총리도 가서 계란도 맞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사전에 좀 2년 동안 설명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은 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는 결코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